나이 들수록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1,300여 명을 5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감정 조절 능력이 낮은 분들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무려 3.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숫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편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더 섭섭한 게 많아지는 걸까?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가족 모임에서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혼자 서러운 적 있으신가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나이 든 이후에도 자존감을 지키고 감정을 품위 있게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과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오늘 12가지 핵심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감정은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흔들리는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낯설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젊었을 때 가졌던 활기, 자신감, 이것저것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흐릿해진 것 같은 느낌,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심리적 변화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정신건강센터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어르신의 68%가 자신의 가치가 예전보다 낮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젊음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런 감정들이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직업, 지위, 돈, 이런 것들은 자존감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 자존감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자존감이 높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심층 면담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재산이나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공통점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줄 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셋째, 작은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다. 이 3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 올해 77세이십니다. 20년 넘게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셨는데 처음엔 정말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점장이었는데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 서러웠어요.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내한테도 괜히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고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지점장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과로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그냥 제 자신으로 인정받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자존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비교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저렇게 잘 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하지만 비교는 항상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비교 대상을 바꾸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다면 어제보다 잘한 겁니다. 길을 걷다가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면 어제보다 나은 겁니다.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루틴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작은 것도 충분합니다. 루틴은 우리 자존감의 토대입니다. 삶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이끌어 간다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지탱해 줍니다. 세 번째는 몸을 돌보는 겁니다. 자존감과 신체 건강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는 비율이 57% 낮았습니다. 걷기만 해도 됩니다.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 이게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 자존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의 틀을 바꾸고 작은 루틴을 만들고 몸을 돌보는 것, 이 세 가지 기억하셨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 조절, 어떻게 해야 나이 들어서도 품위 있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예민해진다고 하죠.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40대부터 80대까지의 뇌 기능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두엽, 즉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활성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섭섭하고 더 쉽게 화가 나고 더 쉽게 눈물이 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아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꾸준히 감정 조절 훈련을 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대인관계 만족도가 2.1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감정 조절이 뇌 건강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할까요? 첫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화가 났을 때 그냥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시당한 것 같아서 억울한 거구나, 아니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한 거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분류해 보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상담팀 자료에 따르면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강도가 평균 34% 줄어든다고 합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진정 효과를 낸다는 거죠. 둘째, 반응과 반사를 구분하세요. 반사는 자극이 오면 즉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반응은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나 아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나오는 말이 반사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딱 한 박자 숨 한 번만 쉬는 게 반응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3세 된 할머니이신데 손자가 말대꾸를 할 때마다 그냥 툭 쏘아붙이다가 관계가 많이 서먹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자가 말대꾸를 하면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나서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3번만 참으니까 손자도 달라지더라고요. 나한테 먼저 와서 할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관계를 바꿔줍니다. 셋째, 분노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중에 화가 났던 순간을 짧게 적어보는 겁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들 전화가 또 짧았다, 섭섭했다,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심리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감정 일기를 한 달 이상 꾸준히 쓴 어르신들은 월 평균 대인 갈등 횟수가 41% 줄었습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2번째 이야기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반사 대신 반응하기, 분노 일기 쓰기, 이 3가지입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관계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왜 어려워지는 걸까요? 살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새 친구 사귀기 어렵다. 예전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진다. 자식들과도 대화가 줄어든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사회정신의학팀이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평균 4.7년 더 늦게 저하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뇌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이 들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세대는 먼저 연락하는 것을 왠지 체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짧은 문자 하나면 됩니다. 오늘 뉴스 보셨어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하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셋째, 기대를 조정하세요.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의 대부분은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더 자주 전화해 줬으면 하는 기대, 손주가 더 살갑게 굴었으면 하는 기대, 친구가 먼저 연락해 줬으면 하는 기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가 현실과 너무 다를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율하면서 그럼에도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존감, 감정 조절, 관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려면 비교의 틀을 바꾸고 루틴을 만들고 몸을 돌보세요. 감정을 조절하려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반응하고 일기를 쓰세요.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연락하고 들어주고 기대를 조정하세요. 여기서 잠깐 쉬고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선 감정과 뇌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 영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의 편도체, 즉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뇌가 나이 들수록 감정 신호를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을 말 한마디가 이제는 온종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아,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 뇌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걸 알면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에 잘 적응한 어르신들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이 감동하고 더 풍부하게 감사하고 더 진심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심리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정서적 성숙도가 높은 분들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정적 감정뿐 아니라 긍정적 감정도 젊은 세대보다 더 강하게,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노년기의 감수성은 약함이 아닙니다. 삶의 깊이입니다. 그럼 이 풍부해진 감수성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공원이나 산을 산책한 그룹과 실내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은 불안과 우울 지수가 38% 낮아졌고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가 증가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공원 산책 하나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악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세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20대, 30대에 즐겨 듣던 음악은 뇌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그 시절의 기억과 감정을 함께 불러일으키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학팀 자료에 따르면 좋아하는 음악을 하루 30분 이상 듣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 낮았습니다. 음악이 뇌를 지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색함이 뇌를 자극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시작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7% 낮았습니다. 뭔가를 새로 배우는 것 자체가 뇌를 보호합니다.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배워도 됩니다.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도 됩니다. 간단한 악기를 배워도 됩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봐도 됩니다.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75세가 되던 해에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뭔지 알 수 없는 그림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손주들이 할머니 그림 저도 한 장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매일 1시간씩 그림을 그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제 잠깐 우리 삶에서 감정을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옆집 어르신은 자식이 저렇게 잘 됐는데, 저분은 저렇게 건강한데, 친구 남편은 용돈을 저렇게 주는데, 비교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는 겁니다. 속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입니다.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뉴스와 걱정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걱정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세상이 흉흉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뉴스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불안감이 올라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뉴스에 노출된 어르신들은 불안 지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6% 높았습니다. 뉴스 시청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세요. 세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예전엔 한 번에 장을 다 봤는데 지금은 2번에 나눠야 한다. 예전엔 손주들을 업고 놀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이걸 실패로 보지 마세요. 변화로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심리 상담팀 연구에서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4배 높았습니다.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손주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자주 겪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하나, 며느리나 사위가 모처럼 왔는데 식사 자리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속으로 불쾌하지만 참으시나요? 아니면 한마디 하시나요? 어떤 선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참으면 속에 응어리가 생기고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말고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나 관심 있는 화제를 꺼내보세요. 요즘 무슨 드라마 보세요? 요즘 아이가 어떤 거 좋아해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상황 둘, 자식이 생일을 잊었을 때 이건 정말 서럽습니다. 잊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잊었을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생일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매일 쌓여 있습니다. 잊었다는 게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바쁜 겁니다. 이럴 때 섭섭함을 바로 표현하는 것보다 생일 다음 날 아들아 어제 생일이었는데 연락 못 받아서 조금 섭섭했어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미안함을 느끼고 다음엔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상황 셋. 또래 어르신들 모임에서 자꾸 소외감이 느껴질 때 모임에 갔더니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이야기가 주제인데 나는 할 말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말하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상황에서 소외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소외감을 느낄 때 더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세요. 상대의 자랑 이야기에 진심으로 반응해 주세요. 정말요, 손주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걸 다 키워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사회심리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모임에서 인기 있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만드는데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제 노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 건강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건강도 몸 건강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가 65세 이상 어르신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체 건강 상태가 비슷해도 마음 건강이 좋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질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 건강이 좋은 어르신들은 신체 증상도 더 빨리 회복되고 통증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심신상관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마음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 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마음 건강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은 우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불안이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울감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지로만 극복하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우울감의 신호를 알아두세요. 2주 이상 기분이 계속 가라앉아 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잠이 지나치게 많거나 너무 적다. 밥맛이 없거나 반대로 과식을 한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로하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 가기 전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 때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세요. 흐린 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한 어르신들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3% 낮았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수면을 지키세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수면 리듬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이 잘 안 온다고 해서 낮에 오래 주무시면 밤에 더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수면의학팀 연구에서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한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이 더 잘 보존되었고 기분 상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셋째, 음식에 신경 쓰세요. 뇌 건강과 마음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 발효식품,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장 건강은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영양정신의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패턴과 우울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채소와 발효식품 섭취가 많은 어르신들은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주제,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자녀들과 따로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공중보건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계가 질환 위험이 29% 높고 치매 발병 위험은 41% 높았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짐이 될까봐, 약해 보일까봐. 하지만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히려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들아, 요즘 엄마가 좀 심심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만나는 약속이어도 됩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 친구와 산책하기,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형제 자매들과 밥 먹기, 이런 정기적인 만남이 외로움을 예방합니다. 셋째, 자원봉사나 지역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외로움을 가장 강력하게 해소해 줍니다. 경로당 행사, 도우미, 도서관, 어린이, 독서 지원, 지역 청소 활동 뭐든 좋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회의학과 연구팀이 자원봉사 활동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외로움 지수가 47% 낮았고 삶의 목적 의식이 2.3배 높았습니다. 이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관리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뜨면 바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누군가 연락했는지, 뉴스는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지만 아침 처음 30분만은 스마트폰 없이 보내보세요. 대신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세요. 하늘이 어떤 색인지, 바람이 부는지, 햇빛이 드는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기대되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점심에 좋아하는 반찬이 있다. 오늘 산책하기로 했다. 아들한테 전화하기로 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 연구에서 아침에 하루의 긍정적인 기대 한 가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하루 전반의 기분 상태가 33% 좋았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에서 잘한 일 하나를 찾아보세요. 밥을 제때 먹었다. 이웃에게 인사했다.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작은 것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자신을 잠깐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의 잠의 질을 높여주고 다음날 아침을 더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삼성 서울병원 수면건강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잠들기 전 긍정적인 하루 회고를 하는 어르신들은 수면 질 지수가 27% 높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활력도 더 높았습니다. 이제 관계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 중에도 오래된 친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내 의견을 항상 틀렸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세요. 저 말을 들으니까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바로 하는 말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자리를 피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세요. 그 짧은 시간에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하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팀 자료에 따르면 독성적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가족 관계처럼 완전히 끊기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나는 빈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퇴직 이후 또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이 막막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연구팀이 퇴직 후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퇴직 초기 2년 안에 새로운 삶의 구조를 만든 어르신들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을 10년 후에 비교해 보니 새로운 구조를 만든 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고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구조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시간의 구조입니다. 일할 때는 직장이 시간의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일하고 언제 쉬는지. 퇴직 후에는 스스로 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오전에는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더 여유롭게 보내는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이 일정한 리듬이 하루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사람의 구조입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교류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주 한두 번은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셋째, 의미의 구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의미 있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봉사이든 취미이든 손주를 돌보는 것이든 뭐가 됐든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느낌이 삶을 지탱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 방식의 효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운동을 가끔 하는 것보다 가볍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땀이 날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세요. 그리고 걷는 동안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나무가 꽃을 피웠는지, 하늘에 어떤 구름이 떠 있는지, 이렇게 걸으면 명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균형 운동은 이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발로 서기, 천천히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균형 감각을 훈련시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균형 운동을 3달 이상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34% 줄었습니다. 셋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 위험도 높아집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것,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 이런 동작들이 다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입맛도 변하고 영양 흡수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잘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영양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37%가 영양 불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드세요. 두부, 계란, 생선, 콩, 흰 살코기, 이런 식품들이 좋습니다. 칼슘은 뼈를 지킵니다. 우유, 두유, 멸치, 브로콜리가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세요. 음식으로는 연어, 참치, 계란 노른자 등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수분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잔, 식사 전에 1잔,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면 쉽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고 혈압 관리도 더 잘 됩니다. 이제 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수면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미만인 어르신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우리에게 잠을 잘 자는 것이 뇌를 지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의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수면에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차 한 잔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종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삶에 더 큰 의미와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완화의료팀 연구에서 삶의 의미를 강하게 느끼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체적 통증도 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각자 다릅니다. 기도나 명상을 통해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연 속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예술이나 음악을 통해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한지를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이겨내고 전쟁 이후에 혼란을 수습하고 자녀들을 길러내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버텨온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회복력 연구팀이 이 질문을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다양했지만 공통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보고 싶었어.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이 힘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온 강한 분들입니다. 그 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서럽고 외롭고 억울한 감정이 더 자주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감정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뤄야 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어른은 감정적이면 안 된다.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눌러 담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리상담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해 온 분들에게서 신체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소화장애, 두통, 무기력감, 만성 피로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몸이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심신상관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이야기를 몸이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슬플 때 울어도 됩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임상심리연구진 자료에 따르면 눈물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생리적 기능을 합니다. 울고 나면 왜 개운한 느낌이 드는지 이제 아시겠죠? 뇌가 정말로
청소가 된 겁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울어도 됩니다. 드라마를 보며 실컷 울어도 됩니다. 그게 약입니다. 두 번째, 서러운 감정은 인정하세요. 자식한테 무시당한 것 같아서 서럽다. 오래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외롭다. 나이 드는 게 겁난다. 이런 감정들을 그냥 인정하세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게 있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겁니다. 이 허락 하나가 감정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세 번째, 억울한 감정은 혼자 사귀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억울해도 말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억울함은 응어리가 됩니다. 그 응어리가 쌓이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털어놓으세요. 없다면 종이에 적으세요. 내가 왜 억울한지, 무엇이 억울한지 써 내려가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변을 보면 나이가 비슷해도 어떤 분은 자꾸 대화에서 소외되고 어떤 분은 어디에 가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회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8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존중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는데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재산이나 건강 상태, 자녀의 사회적 지위는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존중받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만날 때마다 내 얘기, 내 자랑, 내 아픔만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들어줘도 점점 만남이 꺼려집니다. 반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적절하게 공감해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존중받는 어르신이 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말할 때 완전히 듣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나면 잠깐 생각하고 답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상대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둘째, 충고를 줄이세요. 우리 세대는 경험이 많으니까 자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아들 세대들은 충고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셋째,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그때 실수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이 오히려 더 존경받습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마음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젊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선택이 틀렸는데,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 때 어떻게 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정신의학팀 연구에서 60대 이상 어르신의 73%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반추 경험을 자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우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적인 과거 반추가 잦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경도인지 장애로 이행되는 비율이 1.8배 높았습니다. 과거를 자꾸 되씹는 것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재해석하세요. 그때 그 일이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든 경험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어렵게 키운 자식이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힘들게 버틴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고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마시는 차 한 모금에 집중하는 것, 지금 발밑에 느껴지는 땅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 하루 10분씩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 어르신들은 3개월 후 과거 반추 빈도가 47% 줄었습니다. 셋째, 그 과거를 이야기로 만드세요. 후회스럽고 아픈 기억들을 그냥 안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글로 써보세요. 이야기로 만들어진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되고 나는 다음 챕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럽고 외로운 감정은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다섯 번째, 존중받으려면 말보다 듣는 사람이 되세요. 여섯 번째, 과거 반추는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절반을 오신 겁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우리 삶에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두려움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혼자 넘어져서 다칠까봐 두렵고, 치매가 올까봐 두렵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거짓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위험들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어르신과 적은 어르신의 차이는 단순히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두려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준비한 어르신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무겁습니다. 치매가 무서워라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한지 알아보자라고 구체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뇌를 계속 경계 상태로 만들어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로 이어지면 두려움이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죽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좋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어르신의학팀 연구에 따르면 삶에서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38% 낮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나이대의 많은 분들이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특별히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전혀 안 되는 병이 아닙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매 위험의 약 4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를 많이 하세요. 말을 하고 듣는 것은 뇌를 전반적으로 자극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대화, 즉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신경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의미 있는 대화를 30분 이상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5% 낮았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세요. 손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쓸수록 뇌가 더 활발해집니다. 뜨개질, 요리, 악기, 연주, 글씨 쓰기 이런 활동들이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뇌를 자극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학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3% 낮았습니다. 다섯째, 충분히 자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 하나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수면 중에 제거됩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상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는 상실, 건강을 잃는 상실, 젊음을 잃는 상실, 직업을 잃는 상실, 때로는 배우자를 잃는 상실. 이 상실들은 하나하나 모두 다 아픕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충분히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상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상실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히 슬퍼하세요.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 슬픔이 다 나와야 치유가 됩니다. 둘째, 상실이 가져온 것도 찾아보세요. 친구를 잃었지만 그 친구가 남긴 추억과 영향은 영원히 내 안에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모든 상실에는 다른 문이 함께 열립니다. 셋째, 상실 후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세요. 배우자를 잃은 후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별 후 심리회복 연구팀이 배우자를 잃은 어르신들을 5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회복이 빠른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도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학팀 연구에 따르면 80대 어르신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장이란 우리에게 더 많이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는 것도 성장입니다. 더 많이 용서하는 것도 성장입니다. 더 감사하는 것도 성장입니다. 더 현재에 있는 것도 성장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 지혜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쓸 때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닫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갖는 특별한 힘입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단단함,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 그리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 이제 우리 삶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야기 나눌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주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유언장을 쓰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죽음을 가까이 부르는 것 같아 꺼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완화의료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 의료 계획을 세우고 유언장을 작성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불안 수준도 낮았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유언장을 쓰는 것은 재산이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는 기회입니다. 사전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내 물건들은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나눠두면 자녀들도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우리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꼭 가보고 싶은 곳, 꼭 먹어보고 싶은 것,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이것들을 적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세요. 이게 삶을 더 생생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워하면 삶이 무겁습니다. 준비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호스피스 연구팀이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는데 결과가 의미심장합니다. 재산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감사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하지 못해서 아쉬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오늘부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세요. 이제 우리가 가진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은 정말 귀합니다. 힘든 시절을 버텨온 방법, 가족을 지켜온 지혜, 세상을 읽는 눈, 이런 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이 우리의 지혜를 나누세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할머니 젊었을 때 어땠어요? 할아버지, 그때 그 시절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대화가 손주들에게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 연구에서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자존감과 삶의 목적 의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들은 역사의식과 가족 정체성이 더 강했습니다. 자서전을 써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10가지 장면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것들을 적어두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지역 역사를 기록하는 것, 젊은이들에게 인생 경험을 나눠주는 것, 이런 활동들이 어르신들에게도 좋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회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의미 지수가 2.7배 높았고 우울감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 자존감, 감정, 조절, 관계, 행복,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감정도 더 잘 다스려집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몸도 더 잘 돌보게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새로운 것에도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분들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행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주변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결심해 주세요. 내일부터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 그 30분에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산책이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책을 읽든 낮잠을 자든 그 3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바꿉니다. 서울아산병원 어르신건강증진팀이 발표한 장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는 어르신들은 5년 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30분이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지나온 길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됐습니다. 실패로 보였던 순간들이 사실은 배움의 순간이었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낭비된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을 더 잘 헤쳐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소한 것에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가게에서 무시를 받은 것 같아서, 가족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화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노를 참거나 폭발하는 것 모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혈압이 올라가고 폭발하면 인간관계가 상합니다. 가장 건강한 방법은 분노를 알아차리고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중에 차분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주어로 해서 내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연습이 필요하지만 익히면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가족상담팀 연구에서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갈등이 현저히 줄고 관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나라 걱정,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더 잘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걱정이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하루에 단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걱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시간에 걱정이 생기면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다. 나중에 정해진 시간에 하자라고 미뤘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걱정 시간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걱정할 때는 실제 해결책을 더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지정된 시간에만 하는 연습, 처음엔 어색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걱정을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걱정을 종이에 써버리세요. 막상 써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옆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걱정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불안이 줄어듭니다. 삼성서울병원 인지심리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걱정 일기를 쓰는 어르신들은 2달 후 불안 지수가 평균 36% 감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웃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웃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면역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크게 웃는 것이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웃음은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은 우리의 관계를 연결합니다. 같이 웃은 사람과는 더 가까워집니다. 매일 웃을거리를 찾으세요.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손주들과 장난을 치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웃는 표정만 지어도 뇌는 좋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웃음치료 연구에서 일주일에 2번 웃음치료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한 달 후 우울감이 29% 줄고 면역기능 지수가 향상됐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웃음이 여러분의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어라는 신호를.
이제 나이 들어서 더욱 빛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잃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공감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경험이 쌓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이제는 알 것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려대학교 병원 임상심리팀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공감 능력은 30대보다 평균 23% 높았습니다. 삶을 많이 살아온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준 겁니다. 이 공감 능력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둘째, 인내심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버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내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경험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셋째, 우선순위를 아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30대보다 삶의 우선순위 설정 능력이 훨씬 높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 공감 능력, 인내심, 우선순위 설정, 이것들이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진짜 재산입니다. 나이 듦은 우리에게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나이 듦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건강증진팀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많은 분들이 좋은 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인다.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듦과 함께 오는 지혜와 자유를 받아들이세요. 우리 세대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 그 자체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덜 상처받고 오래 좋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자꾸 자기들끼리만 있으려고 하는 거야? 이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찾아뵀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 자주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 없었고, 부모님은 건강하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지쳐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부모를 덜 찾아온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가족관계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원인 1위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였습니다. 부모는 더 많은 연락과 방문을 기대하고 자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기대를 말로 표현하세요. 속으로만 기대하면 상대는 모릅니다. 아들아, 주말에 한 번씩만 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드럽게 말하세요. 따지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겁니다. 둘째,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경험이 많으니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싶은 게 보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특히 자녀의 부부관계, 자녀 교육 방식, 살림 방식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을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 세대는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오히려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스마트폰 조작을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장보러 같이 가달라고 하거나 이런 작은 도움 요청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인가요? 노년기에 친구 관계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1000여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규칙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3.4년 길었습니다. 세상에 친구가 3.4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사를 가거나 건강 때문에 외출이 어렵거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귀찮고 나이 들어서 새 친구가 가능하겠냐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만나는 친구는 젊었을 때 만나는 친구와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서로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새 관계를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심 있는 모임 하나에만 나가보세요. 걷기 모임, 독서 모임, 노래교실 뭐든 좋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동네 경로당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처음 2번은 어색합니다. 3번째부터 달라집니다. 둘째,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세요. 어색해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름을 물어보고, 먼저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이 첫걸음 하나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오래된 인연을 다시 찾아보세요. 고향 친구, 옛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더라도 다시 연락해 보세요. 받아줄 거예요. 나이 들면 다들 더 관대해집니다. 9번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분들은 그 고요함을 즐기시고 어떤 분들은 그 고요함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인 상태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좋은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8%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잘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손을 쓰는 일을 하나 만드세요. 뜨개질, 그림 그리기, 화분 가꾸기, 간단한 요리. 손을 쓰면 뇌가 활성화되고 집중력이 생기고 시간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둘째, 책을 읽으세요. 눈이 나쁘시면 오디오북도 됩니다. 책은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검증된 방법입니다. 셋째, 회고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하나를 적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하늘이 파랬다. 이웃에게 인사를 나눴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좋은 순간이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상담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긍정 일기를 석 달 이상 쓴 어르신들은 우울감 지수가 평균 44% 감소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 마세요. 이 주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노년기 삶의 질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알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해지고 지금 이 아침이 더 감사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지금을 더 충만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프게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미리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큰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꼭 보고 싶은 사람, 꼭 먹어보고 싶은 것, 이걸 적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세요. 셋째,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살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해 보세요. 지금 보내도 됩니다.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쓰는 본인도 행복해집니다. 자, 10가지 지나왔습니다. 잠깐 또 정리하겠습니다. 7번째, 자녀와의 관계는 기대를 조정하고 부탁으로 소통하세요. 8번째, 친구 관계는 수명을 늘립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9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손을 쓰고 글을 쓰세요. 10번째, 죽음을 미리 생각하면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2가지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세대가 이 세상을 살아온 방식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우리의 인내와 성실함,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작은 용기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가장 빛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 아침 햇살의 따뜻함, 밥 한 공기의 소중함, 이웃과 나누는 인사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감사 경험 빈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풍부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1.9배 높았고 불안과 우울 수준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함께 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 좋은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가슴 안에 풀지 못한 감정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오래전에 상처를 준 사람,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스트레스 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래된 원망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어르신들은 혈압이 평균 11% 높았고 면역 기능이 23% 낮게 나타났습니다. 분노는 몸에 실제로 독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용서를 경험한 분들은 그 후 신체 건강 지표가 개선되고 수면질이 높아지고 관계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용서가 몸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용서한다는 게 그 잘못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내 가슴 안에서 나를 상처 주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시간을 들이세요. 용서는 결심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같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려놓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둘째, 그 사람의 맥락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용서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용서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것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쓰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12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항상 생기가 있고 어떤 분은 항상 시무룩해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공동연구팀이 75세 이상 어르신 중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과 낮은 분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건강 상태, 재산, 자녀 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바깥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적는 어르신들은 2달 후 행복지수가 31% 높아졌고 우울감은 29% 줄었습니다. 둘째,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의미입니다. 손주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는 것도 의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게 행복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대화, 지금 이 식사, 지금 이 산책에 집중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감사, 의미, 현재, 이게 뭐 별거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자꾸 걱정과 후회 쪽으로 기울어지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 이것도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2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존감은 성취가 아닌 자기 수용에서 옵니다. 비교를 멈추고 루틴을 만드세요. 둘째, 감정 조절은 훈련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한 박자 멈추세요. 감정 조절은 안자라만 제. 셋째, 관계는 먼저 다가가고 들어주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넷째, 서럽고 억울한 감정은 억누르지 마세요. 표현하고 인정하세요. 다섯째, 존중받으려면 말하기보다 들으세요. 여섯째, 과거 반추는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일곱째, 자녀와의 관계는 기대를 조정하고 부탁으로 소통하세요. 여덟째, 친구는 수명을 늘립니다. 먼저 연락하세요. 아홉째,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을 쓰고 글을 쓰세요. 열째,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열한째,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열두째, 감사, 의미, 현재. 이 3가지가 행복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할 것 하나를 고르신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수십 년을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들도 안심하고 손주들도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루도 잘 살아봅시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